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현대인의 병이라고 불리는 역류성 식도염.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 음주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상에서의 작은 생활 습관부터 돌아보고 건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내륙 대부분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를 보이며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6도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인 뒤 낮부터 기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내일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는 등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주 후반까지 잦은 비가 예상돼 기온이 낮은 산간 지방에는 도로 살얼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소규모 기러기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중 해당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 검사에서 항원을 발견했습니다. H5형 AI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커 농식품부는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가금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밤 11시까지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가 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스텍, 이화여대, 고려대 공동연구팀이 화상이나 잘 낫지 않는 상처 환자를 위해 환자 본인의 세포와 조직으로 맞춤형 인공 피부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환자 피부에서 세포만 제거해 단백질과 구조를 그대로 남긴 피부 뼈대를 만든 뒤 여기에 같은 환자의 피부 세포를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정밀하게 조합했습니다. 그 결과 개발한 인공 피부가 실제 피부처럼 단단하고 복잡한 구조를 재현해 콜라겐 생성량이 기존 대비 2.45배, 혈관 형성이 1.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염증 반응이 줄고 2주 만에 피부가 완전히 재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좋지 않은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기기 쉽지만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무엇인지 임늘솔 기자가 전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 속의 산이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대표 증상은 가슴이 타는 듯한 속쓰림과 신물이 올라오는 역류감이며 이외에도 만성기침, 쉰 목소리, 잦은 트림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 수는 2015년 약 386만 명에서 2021년 486만 명으로 6년 사이 26%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식과 음주, 과도한 카페인과 탄산음료 섭취 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위와 식도의 경계를 지키는 하부식도 관략근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일부 중증 환자나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두세 시간 뒤에 소화가 된 뒤에 눕기, 또한 과식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볍게 하는 유산소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특히 식후에 바로 하는 그런 복압이 올라갈 만한 압력 운동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돼 식도 협착이나 만성 식도염 같은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증상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한 속쓰림이 아닌 현대인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병입니다. 건강한 위와 식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양자과학기술 포럼을 엽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물리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해 열리며 에이펙 회원군 10곳과 국내외 과학자 2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포럼은 변혁적 잠재력을 지닌 양자기술을 역내 다양한 산업에 적용을 주제로 열리며 양자기술의 산업화와 연구협력, 인재 양성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또 올해 2위소상 수상자인 피터 졸러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 교수가 특별 강연을 통해 차세대 양자컴퓨터 연구 성과와 응용 가능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2조 5천억 원 규모 초대형 사업인 국가인공지능 컴퓨팅센터의 전남 유치가 유력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를 마감한 결과 삼성 SDS 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했습니다. KT와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등이 참여한 삼성 SDS 컨소시엄은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안을 제출했습니다. 컨소시엄은 광주와 전남, 전북 등 3곳을 후보지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전남을 선정해 응모했습니다. 전남도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 후보지로 제시한 해남 솔라시도는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전기료와 입지 조건에서 강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 등을 토대로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총력을 쏟았던 광주시는 사실상 고배를 마시게 돼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천체 관측 동아리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천체 관측 축제가 경남 사천에서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별과 우주 직접 관측과 망원경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천체 촬영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에 나선 미국과 한중일 정상이 모두 모일 경주는 올해 최대 외교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같은 시기 우리나라를 찾는 건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해관보 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입니다. 각각 관세와 희토류를 무기로 무역 전장에 선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담판의 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의 번영을 위한 가칭 경주 선언의 내용과 채택 여부도 이들의 삿바 싸움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I expect we'll probably work out a very fair deal with President Xi of China.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건 의장국인 우리에게도 숙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을 국익에 맞게 타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방미 전보다는 에이펙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외교에선 사드 배치와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며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과제입니다. 지난달 테난먼 막로에서 연출된 북중러 3자 연대 우려를 불식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에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주고 지지를 확보할 기회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경주를 찾게 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신임 총리 행보도 주목됩니다. 과거 여자 아베라는 별칭을 낳았던 극우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막 시작한 한일 셔틀 외교가 또다시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렇게 경주에서 논의될 무역 질서와 안보 지형을 주시하며 북미 대화 주판화를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9입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김 실장은 귀국 사흘 만, 김 장관은 이틀 만입니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는 어젯밤 예정에 없던 공지를 통해 김 실장과 김 장관이 오늘 오전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미 직접 투자 비중과 투자처 선정 관여권, 그리고 수익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혀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성사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울산시청 정원 턴론에 심어진 벼가 5개월 만에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청년미라 이름 지은 쌀은 떡으로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나눌 예정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 숙인 시청 정원 턴론이 도심 속의 이색 농촌 풍경을 선사합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낯을 든 시청 공무원과 시민들이 잘 익은 벼를 수확합니다. 여기저기 둘러붙어 벼베기를 시작하자 금세 작업은 끝납니다. 지난 5월 모내기를 한 지 5개월 만에 가을거지 기쁨을 누린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만 봤는 건데 정말 이렇게 다시 도심의 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항소적이고 너무나 정말 보기 좋은 드문 이 모습이 아닌가, 정말 너무나 옛 생각이 정말 저절로 나기도 해요. 수확한 벼는 전통 방식 탈곡기로 털어냅니다. 턴론에서 수확한 곡식은 찹쌀과 맵쌀 100kg 정도. 쌀은 청렴을 심고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아 청렴미로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천념하고 깨끗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하는 그런 공직사회를 바라면서 이 시청의 벼농사도 청렴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턴론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풍년을 맞았습니다. 울산시는 수확한 쌀을 지역 다른 쌀과 섞어 떡으로 만들어 나눌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를 포함해 올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모두 8건에 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IM뱅크와 KB라이프생명, 노무라 금융투자와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하나카드와 서울보증보험, 약사손해보험과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해킹 사고를 보면 모두 31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5건, 그리고 2022년 1건, 2023년 5건, 지난해 4건이었습니다.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모두 5만 1,004건이고 이로 인한 배상 인원은 172명, 배상 금액은 2억 710만 원이었습니다. KT가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단 소액 결제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소액 결제나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자들로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조사 결과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수습되면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책임의 범위에 대해선 사태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해킹 피해를 인정하지 않다가 당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조사에서는 침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민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가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불법 취업 광고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YTN 취재진이 실제로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됐던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구인 글이 일본의 한 재외 한인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별다른 의심 없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결국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뒤에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동남아 여행 중에 한 재외 한인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인 글을 봤습니다. 이제 구인 공고를 봤어요. 사이트에서 하루에 뭐 몇 시간이라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월급 한 1,000만 원 보장.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탄 건 지난 4월. 하지만 A씨는 곧 범죄단지 이곳저곳에 물건처럼 팔리며 각종 범행에 가담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너는 문과세 5만 불에 팔렸다. 5만 불에 계약기가 5년에 팔렸다. 너는 이제 5년 동안 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때 이제 핸드폰도 압수당했고.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보코산 지역 범죄단지로 A씨는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이곳에서 숨진 뒤에야 이곳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간 지 석 달여 만이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고서 이제 경찰이 이제 급습해가지고 그때 이제 구조해가지고 이제 이민국에 있다가 다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YTN 취재진이 살펴봤더니 해당 한인의 홈페이지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해 글을 쓸 수 있고 본인 인증 절차도 따로 없어서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게시물 내용도 관리되지 않다 보니 결국 비영리 민간단체이자 재외 한인들이 믿고 정보를 나누는 한인의 홈페이지마저 해외 범죄단체의 표적이 된 겁니다. 등록은 자유롭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올릴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A씨가 연락한 취업 광고 속 텔레그램 아이디는 삭제됐고 광고가 올라왔던 게시판도 폐쇄됐지만 지금도 여기저기서 비슷한 구인글이 한국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구인글에 적힌 번호로 취재진이 연락해봤더니 범행 수법을 안내하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냥 연인인 것처럼 하면서 뭐 오빠 하면서 이제 그냥 뭐 만나줄 것처럼 스타트는 8,000달러, US 달러로 해서 8,000달러인데 한국 돈으로는 약 1,150만 원 정도 돼요. 경찰은 앞으로 불법 구인 광고 게시자의 계좌와 IP 등을 추적하고 광고 글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에게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그대로 풀어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사관 측은 체포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오늘 현장 국정감사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김다연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인 강모 씨 부부. 강 씨 부부는 적색 수배 중이던 지난 2월 인터폴 공조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다시 지난 7월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스스로 찾아온 강 씨가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강 씨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찾았는데 대사관 소속 경찰 영사는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강 씨에게 알렸습니다. 강 씨가 귀국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수 의사를 밝히자 대사관은 출국 시 밟게 될 절차와 체포 가능성을 안내했고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 연결도 해준 뒤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자수하지 않았고 뒤늦게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강 씨에 대한 정보와 사건 경과를 알리면서 결국 3개월 뒤에야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경찰 영사에게는 강 씨를 체포할 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수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니까 나는 또 무고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러나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대사관이 강 씨에게 수배 사실만 알려주게 되면서 피의자 도주를 돕는 꼴이 아니었냐고 지적했습니다. 체포권과 수사관이 없더라도 이후에는 신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사관이 적색 수배자를 그냥 귀가 조치시켰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감에선 강 씨 사건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과 시스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로 달아난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로 송환되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캄보디아로 도피한 범죄자는 123명으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25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8명이 캄보디아로 도주한 것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도피 사범은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는 지난해 48명, 올해 상반기 28명에 그쳤습니다. 제주와 포항 해안에서 잇따라 마대나 포장지에 담긴 마약 또는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출처나 경로 확인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해경은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대 안에서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케타민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포항 해안에서도 우롱차 표지로 위장한 마약 의심 물질 1kg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지문 등 단서가 적어 피의자 특정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접 국가해경과 협조해 압수물 출처 확인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해류를 따라 흘러온 것으로 보이지만 출처나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선박에 숨겨 반입하는 이른바 기생충 수법으로 운송되던 마약이 바다를 통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던지기 수법으로 누군가 몰래 해안가에 놓고 간 마약이 파도에 떠밀려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던지기 수법이라든지 몇 년 전부터 지금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 근처에 던지고 가면 누가 수거해가는 수법을 위해서 바다 위에 올려놨다가 아마 해류에서 떠밀려 온 것 같은데 해안가에서 잇따라 마약이 발견되면서 바다를 통한 대량의 마약 밀반입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최근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어난 대담한 절도 사건으로 사라진 프랑스 왕실 보석의 가치가 1억 달러, 우리 돈 약 1,432억 원을 웃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로르베키오 파리 검사장은 프랑스 RTL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루브르 박물관 큐레이터가 추정한 보석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고 이번 도난 사건에 따른 역사적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둑들이 훔쳐간 보석을 쪼개거나 녹여 팔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이 보석을 파괴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난당한 보석들은 별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로 프랑스 문화부는 국가 소장품은 막대한 보험료 때문에 보험 미가입이 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최대 힌두교 축제인 디왈리를 맞아 주민 수백만 명이 대량으로 폭죽을 터뜨리면서 공기의 질이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도 뉴델리 전역이 짙은 스모그에 휩싸인 가운데 대기 오염 지수는 489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320 마이크로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안전기준을 12배나 웃돌았습니다. 디왈리 축제를 맞은 인도 주민들은 더 많은 빛을 밝히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믿음에 따라 밤 늦게까지 폭죽을 터뜨렸고 여기에 농업 폐기물 소각이 더해지면서 대기질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수도 뉴델리를 포함하는 델리 주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건설 활동과 디젤 발전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0월 2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